그럼 지금부터 제4회 지리산 불교문학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지리산 문학관 김윤승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도 불순한데 또 걸어오시긴 또 거리도 먼 거리인데 찾아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또 여기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 모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려야 되지만은 또 누군 소개하고 누군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저는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너무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 귀빈이라도 특별히 누구를 지칭해서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획사를 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만으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올해로 지리산문학 심포지엄 2012 지리산 불교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인상 김현 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함양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발로 해마다 2010년 지리산연합학술대회, 2011년 지리산 기획문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내년에도 2013 지리산 판소리문학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회를 할 때마다 이 청중 동원하는 문제, 사람들이 많이 와야 이제 발표자들도 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학문 연구에 기회도 돼서 좋은데, 그래서 항상 이 청중 동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리산 판소리문학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 함양 사람 중에 이제 판소리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또 그것도 되게 염려가 됩니다. 함양은 변강세 타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음단 폐설의 변강세가 아니라 판소리 문학으로서는 아주 뛰어난 문학입니다. 그래서 변강세를 함양에서 꼭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음단 폐설이라 해가지고 연구를 안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함양 판소리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남원에 있어서는 이제 흥부가도 있고 춘향가도 있고 저기 곡성에는 이제 심청가라고 있는데, 심청하고 곡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심청가에 연원되는 지점이 이제 곡성이라 곡성 사람들이 관음사 연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사천에 또 별주보전에 수공가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함양의 변강세가를 좀 널리 선양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판소리문학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모셔가지고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신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지리산 목민가문학 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지리산 고전문학을 정리하고 차차 현대문학도 정리하여 지리산 문학을 종합화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를 하는 변정현, 강석권, 김상의, 이동재, 이진호 교수도 모두 소속 선생님의 학원을 입은 저와 동학으로 초청에 응해주시어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한문학과 불교문학에 석하 계신 소적 이종찬 교수님을 모시고 지리산 불교문학술대회 기조강연과 제1회 지리산문학 수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학원을 입은 문화생으로 무한한 강령이라 생각합니다. 소속 선생님은 한문학사, 한국한문학의 탐구, 조선시대 한시작가론 등의 한문학 저서와 초이집, 허흥당집을 비롯한 번역서와 조선고성 한시설, 한국의 선시, 허공의 딸꾹질, 물따라 구름따라, 한국한시대관 총 20권 등의 역시집과 한국불가 시민학사론, 한국선시의 이론과 실제 등의 불교문학 저서를 발간하여 학계에 큰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특히 한국불가 시문학사론은 제가 1995년에 경상대 한문학과에서 강의할 때 여기 와 계시는 장원철 교수가 초청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교문학 교재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라 더 감회가스럽습니다. 이러한 대학자를 제1회 지리산문학 학술상 수상자로 모시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왕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사단법인 인산학연구원 지리산문학관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산선생 10주기를 기념하여 2002년 사단법인 인산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단어 그대로 불초하여 못난 자식이라서 크게 한 일이 없어 자기스럽지만 2006년 함양주경축제 인산가곡제를 창설하고 2009년 인산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함야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리산문학관을 설립하고 인산지역문학상, 그것은 이제 서울의 우리시 진흥회라는 시인단체와 인산문학상을 수상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경남시인협회와 같이 지리산 시인상 수패가상으로 분리했습니다. 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인산가곡제와 지리산 인산문학상을 통합하여 지리산 예술제를 창설한 것을 작은 보람으로 여깁니다. 시상식을 보람있게 해주실 명상가수 홍순진님과의 인연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6년 함양주경축제에 가수를 섭외할 때 부영영관 스님, 우리나라 조계종의 아주 큰 선맥을 계승하신 분입니다. 부영영관 스님의 한 시를 번역해 노래 부른 홍순지 가수의 빈몸이 끊임없이를 인터넷에서 찾아듣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사천문화원 우필거 전 원장이 함양을 방문했을 때 삼척포 출신으로 벽성사에서 수도하신 고승인 부영영관 스님 이야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7년 1월 사천문화원 향토인물 학술회의에서 제가 벽성선문가 부영영관이라는 소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순지 가수의 노래를 공연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니 그때 당시 이제 문화원장이 박동선 현재도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그때의 신종 약속을 5년 전 만에 실현하게 되어 기쁘고 또 오늘 이 불교문학술대에 불교 노래를 감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더욱 빛나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잠시 그 선실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인산학연구원 지리산문학관과 문학관이 주최하고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대회사는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의 장원철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출래불사춘이라고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게 날씨가 대단히 불순한 것 같습니다.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하신 이 자리에 제가 원래 축사를 할 만한 계제는 아닌데 보시다시피 오늘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이 이 행사를 같이 주최하는 관계로 여러 내외빈 앞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함양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신라시대의 고은 최치원 선생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의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연암 박지원 선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학, 역사, 사상을 대표하시는 여러 대표적인 인물들이 인연을 가지신 고장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지리산이라고 하는 빼어난 자연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오늘 특히 이 지리산과 관련이 있는 불교의 여러 가지 사상을 발표하는 발표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 한문학계의 불교문학 관계로 가장 석학이시라고 하실 수 있는 이종찬 선생님께서 상을 받는 자리가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학은을 입은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상을 수상하시는 이종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빌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는 최완식 함양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추운 날보다 앞으로 따뜻한 날이 많고 더 포근한 봄이 아마 우리 눈앞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리산과 덕유산이 빼어난 백두대간을 뱅궁처럼 부르고 있는 우리 물레방앗골 함양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양에 우리 문학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함양을 고향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윤승 우리 지리산 문학관 이사장님, 정현철 경남문화연구원장님, 또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시는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지리산 문학 학술상을 수상하시는 이종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리산과 관련된 자비와 나눔의 덕을 실천하는 불교 문학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로 전국 불자들에게 지리산의 새로운 가치와 이의를 알리는 아마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입니다. 어느 시객이 노래한 것 같이 어머니와 같은 산이고 찾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산이라고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필재, 김종직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현들에 의해서 소개돼서 유명하고 지리산 둘레길과 자락길이 최근에는 개통되어서 많은 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함양 지리산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양은 지리산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지리산 조망공원과 지리산 제1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오면은 지리산 줄기를 전체를 조망하고 관망하고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제일 으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윤숙 이사장님 뱅강세가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좀 재조명을 하고 이걸 갖고 나가야 되는데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함양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뱅강세가 판소리가 재조명돼서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CNN에서 한국 방문 시에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지리산 천왕봉과 마천에 있는 다랑의 논이 선정돼서 더더욱 우리 함양 지리산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더 높아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학술대회가 지리산의 불교 문학을 음미하고 재발견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지리산 문학관과 경남문화연구원의 무궁한 발전 또 참석하신 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간단히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한 분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의회 이창구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을 찾아주신 멀리서 오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 네 번째 맞이하는 지리산 불교문학 학술대회 또 그리고 제1회 지리산 문학 학술상 시상식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술상을 수상하시는 우리 소석 이종천 교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김윤숙 문학관장님 또 그 사모님이신 우리 최은하 인산학연구원장님 또 우리 경남문화연구원의 장원철 우리 연구원장님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행사는 우리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단체나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하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참석자가 적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에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지리산 문학관과 또 행정 이런 쪽에서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대회가 우리 함양을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개인이 지금까지 해마다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끌고 오신 우리 김윤숙 관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우리 판소리 문학에 대한 학술 발표 대회를 가진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로지기 타령으로 불려오는 우리 병강세 옥녀에 관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멀리서 오신 우리 교수님들
또 주제 발표와 또 기조 강연을 해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군수님, 또 우리 임재구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 관내에서 우리 유림과 학계의 원로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좀 더 나아진 이런 학술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오늘 이 대회 거듭 축하를 드리고, 오늘 이 학술대회가 정말 좋은 결과가 탄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제1회 지리산 문학 학술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지리산 문학 학술상은 지리산 문학 연구에 진력을 하신 학자분께 지리산 문학관에서 드리는 수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1회로 첫 번째 제정을 했는데, 제1회 수상자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종찬 교수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수상 논문은 지리산과 불교문학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지리산 문학관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관장님이 직접 수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학원을 입은 제자로서 그렇게 연로하신 분께 그 수여를 한다는 것이 민망하다고 하셔서 오늘 그 수상은 그 상장 수여는 우리 최완식 함양 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상장의 내용을 대독하겠습니다. 지리산 문학학술상 수여자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이종찬. 위 분은 한국 한문학과 불교문학의 연구에 정진하여 탁월한 성취가 있었고, 지리산 불교문학에도 조예가 정심하여 지리산 문학이 제정한 제1회 지리산 문학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2012년 지리산 예술제 제4회 지리산 문학 심포지움에 제음하여 이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12년 4월 6일 지리산 문학관 축하드립니다. 상금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사진을 좀 찍게. 관장님도, 예. 소속 선생님에 대해서는 개회사에서 원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축하 공연을 해주실 홍순지 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지 님은 그 한국 선시와 명상문학을 접목한 세속에서의 명상이라는 타이틀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계명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이태리 레스피기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서울 예술의 전당과 전국 투어를 통해서 공연을 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LA 공연과 불국사전 페스티벌에서 참여하여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말없이 살라 하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능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푸른 저 산들 비 없이 산라하네 드높은 저 하늘 탐욕도 벗어놓고 성능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거라 걸어가네 예, 이어서 오늘 지리산 문학 학술상을 수상하신 우리 이종찬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 기조 강연을 듣고 다음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죄송합니다.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는데 그 차편이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기 올 때까지도 이렇게 성대한 별품을 주실 것을 제가 기대를 하지 못했고 오자마자 이런 성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양에 계신 여러 어른들과 여러 군민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함양 여러 어른들 고맙습니다. 저에게 더군다나 주제 발표를 하라 이런 얘기를 주셔서 부득이 수락은 했습니다만 제가 주제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물에다가 제가 대충 몇 말씀을 적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말씀하고 또 시간도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말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지리산의 전반적인 걸 제가 그렇게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목 자체도 지리산을 소재로 한 스님들의 시와 글을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개 머리먹는 시입니다.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님들의 문집 속에서 있는데 가려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4회 지리산 문학 심포지엄에서 지리산 불교문학을 소재로 한 학술대회를 경하면서 승려의 시문을 가려 소개함으로써 축하의 뜻을 가름하려 합니다. 스님이라는 신문과 사찰이라는 거처의 밀접성으로 보아 살림의 문학이 비교적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스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살림에 대한 문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듭니다만은 실경적 그러니까 실제 살림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경치를 소재로 해서 사찰이나 살림을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이 살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를 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을 멀리해서 사는 일반 대중에게야 산의 한적함을 동경하겠지만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로서야 참 산이 좋다고 동경하겠지만 산을 주거로 하여 산을 거처로 해서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처지에서는 산이 오히려 산으로 보이지 않음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면은 진즉에 송나라 때에 소동파 선생이 읊은 시가 하나 있어서 그걸로 아마 이게 적절한 대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행간성령 측성봉 원근고저 무일동 불실여사 진년목이라 지연신예 처산중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봉우리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곁에서 이렇게 보면 봉우리가 삐쭉삐쭉 해서 원근고저가 무일동이라 멀리나 가까이나 높거나 낮은 것이 산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더니 진즉 들어와 보니까 여산의 참다운 면목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더니 진즉 들어와서 보니 하나도 알 수가 없구나. 왜 그러냐. 다만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들 역시 산 속에 있다 보면 바깥 세상에 있는 속인들이 보는 것보다도 산에 대한 찬미가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밖에서 여산을 볼 때는 봉우리도 보이고 고갯마루도 보여 고저원근이 나름대로 이루어지더니 여산에 와서는 여산의 모습이 와서 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산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스님들에게는 사물이 있고 없음에 구애되지 않는 스님의 사유체계로도 사물의 아름다움을 굳이 노래하려 하지 않은 초월적인 자세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연을 짐작케 하는 시가 바로 조선조 중초기라고 할까요? 네. 부유대사 그분이 홍유동 역시 그러니까 이것도 지리산 안에 있는 이야기겠죠. 지리산 홍유동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쩌면 그런 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우울춘색 초생농 화계양한 영기용이라 배해음상 만기로 아니 의시신공무력공이라. 비 그치니 봄사는 풀빛이 짙어지고 꽃이 핀 두 언덕이 신에 비추어 붉구나. 오락가락 시글프며 칼길을 잊으니 자신도 텅 비고 사물도 모두 비었나 의심스럽다. 신공무력공이라는 겁니다. 산속에 내가 들어있으니 나도 비어있고 사물 전체가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빈 상태가 범속인이 사는 동기가 될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렇듯 기대에 흡족하지 못한 자료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스님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지 않은 자료이지만, 그래도 소견의 시선과는 초점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 승려의 시문을 열거해 보는 것으로 오늘 지리산문학의 자료 일말을 보태려고 합니다. 지리산문학을 말하려면 아무래도 아마 최치원의 쌍계사 진강국사 비명을 서두로 자리매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아마도 진강국사의 쌍계사의 비문직에 필두로 우선 얘기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네. 최치원 문장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산비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두루록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초기의 전필제 김종직 선생도 그 유두루록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을 쌍계사동이 하여 동쪽에는 그게 쌍계사동이고 바로 그것이 최고원 상류차라 최고원 선생께서 일찍이 여기를 놓는 적이 있어서 각성을 했으니 거기다 돌에 새겼으니 고운은 불기냐르다. 최고원은 정말 어디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두유록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계사비와 최고원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지르산길을 승리는 이 김종직의 두루산록을 거론하는 것이 일상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글을 쓴 분들을 보면 자주 이 정필재 선생의 유두루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 조선 후기 경암선사의 두유산 해화기에도 거기에도 보면 김종직이 천왕봉에 올랐던 사실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 정필재 선생이 이 위성태수로서 등천왕봉에 있었는데 천왕봉을 올랐는데 그때 앞조유 이계행이라 조씨와 유씨라는 두 나그네를 같이, 앞이라는 건 친아파다 함께 뭐 이런 뜻이죠. 다녔다. 그런데 조는 조공후이고 유는 유공호이다. 그러니까 조의와 유호인이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의와 유호인 역시 조선조의 대문장가들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첨부할 것은 제가 참고한 것은 한국 불교전서라고 하는 전집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 조의가 아닌 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대로 와서 조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의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조선조에 들어서 지리산을 소재로 하여 시문을 쓴 것은 아마도 아까도 여기 홍 선생님께서 참 좋은 선가를 부르시면서 휴정의 시를 이용했습니다만 역시 그 휴정 청어당 서산대전에 가장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시가 5편이 있고 문이 6편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제가 자료로 제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 2편을 하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등 천왕봉이었습니다. 천왕봉에 올라서 먼저 4월 직능 두류상하니 만악 과명 조건이로구나 1년 근천 작고조한데 천동열지 의하손이다. 4월달에 곧바로 두루산 정상에 오르니 온갖 꼴에 꽃 밟고 새소리도 따뜻해 고개 하나 하늘에 가까우니 할아버지가 되고 하늘에 가까운 고개 하나 할아버지가 되고 땅에 가까운 나열된 인천 봉우리는 손자들이 되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봉우리는 고조 할아버지고 나지역에 깔려있는 봉두리는 손자들이리 합니다. 좌간백일 생한자한데 홍화벽계 상텐토구나 곡구편은 사냐회에 지식인간 대이으나
앉아서 밝은 해가 서산안에 돋는 것을 보고 붉은 노을은 푸른 바다에서 서로 토한다. 고럽의 조각구름이 한밤에 검어지니 인간 세상에 큰 장마 들 것을 알겠구나.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을 그냥 제가 이거 인용한 겁니다. 네. 가소증을 횡단객이 고면지는 여와치란 가소롭다 전율지팽이를 둘러맨 나그네가 먼지 세상 둘레를 보며 볼에 내렸다. 그냥 하나 더 인용해 봤습니다. 여기에 그 숫자는 이게 불교전서라고 하는 그 책의 면수입니다. 천왕봉에 올라서 짓는다는 것인데 우선 선택된 단어들을 살펴보자. 그럼 여기서 선택된 단어들이 좀 재미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화명과 어원의 말문인도 재미가 있다. 이런 시어야 일반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동일 구안에서 대립적으로 쓰이기는 쉽지가 않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만학 화명조이라고 했으니까 한 구절 안에다 꽃이 밝다 새소리가 따뜻하다 어원이라 그게 좀 사실은 우리가 꽃이 밝다라는 것도 그렇죠. 이게 뭐 꽃이 붉다라든가 색깔로 얘기하는데 밝다라는 색깔로 쓰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이지만 새의 말이 따뜻하다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시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해본 이야기입니다. 핀 꽃은 밝다라 하면 쉽게 연상이 되지만 말이 따뜻하다 하면 쉬운 선택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새의 흐름으로 이용되었으니 조금은 참신한 맛이 있다. 이것을 통일식구에서 맞물렸으니 생물학적으로 전혀 이종의 꽃과 새를 밝다와 따뜻하다는로 이어지는 감촉적으로 상사성을 인지하게 되니 잘 어울리는 식구라 하겠다. 그래서 하나 식구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높은 봉우리 오뚝함에다가 1001만 올라열된 묵봉우리의 표현을 고조할아버지에다 손자들로 표현된 것도 재미있는 수식들입니다. 바다지랑이가 이렇다 사라지는 하상화를 삼키고 뱉는다는 탄토라고 함도 재미있는 표현이겠다. 결국은 이렇듯 신비로운 경지에 시끄러운 세상을 연상하니 볼수록 드는 것을 같은 나그네가 가소롭다는 것이다. 역시 세속을 초월한 스님의 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영업 두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두류산을 보시고 다른 데를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구월산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 가서 산을 오르다가 두류산을 생각이 나서 짓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신의 계기여 남천의 부지인이로구나 10년의 선독제한이 천리의 상치이라. 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북쪽 땅에서 새로 된 나그네, 북쪽 땅에서는 새손님이었으나 남쪽 하늘에서는 옛날의 주인이네 이러니. 그러니까 지금 북쪽 땅에 와서 남쪽에 두루산을 생각하고 지니까 북쪽이고 내가 지금 북쪽 땅에서는 새손님이지만 옛날 남쪽에는 옛날 주인이었네 이러니. 10년 산독제한이 천리의원상춘이라 10년 동안 무한한 세월을 산을 홀로 있었지만 천리의 원상의 천리의 땅에서는 달이 서로 친했지. 이러고 이어서 또 씁니다. 그걸 뒤집는데 그 재미있어요 이게. 그걸 뒤집어 놓는데 남천의 부지 북쪽이네. 그러면 남쪽 땅에서 옛날 주인은 북쪽 땅에서는 또 새손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또 뒤집어서 천리의 원상친한에 천리의 달은 서로 친한데 10년은 산독제다. 10년 동안은 산호 홀로 있다. 그러니까 같은 식구를 놓고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작사이죠 이런 게. 그런데 식구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글을 잘 쓰는 분들은 글이 쉽습니다. 조금 여기다 부연해 말씀드리면 스님들의 재미라는 것은
스님들의 설법도 쉽지만 일상적인 말도 쉬워요. 네. 이제 어렵다고 할 때는 굉장히 삼는다 이렇게 될 때는 그건 뭐 서로 깨달음의 전달이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범상한 사람들을 놓고 설법하실 때도 대단히 아주 평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시 같은 것도 그저 얘기해도 하는 거예요. 북쪽 땅의 나그네 남쪽 땅의 옛날 주인이었어. 근데 저 탈은 맨날 그걸 홀로 있고 밟고 그냥 지금 내가 북쪽 땅에서 보는 달이나 남쪽에서 봤던 달이나 다 같이 친근해. 사는 것도 똑같이 그대로 거기 있어. 이런 얘기니까 그냥 쉬워요. 이게 어찌 보면 스님들의 또 장기입니다. 네. 오면서 단속사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전에 따라가 봤는데 좀 쓸쓸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유적지가 복원이 많이 됐는데 단속사가 민간인들이 한 주변에 둘러봐도 한 10여 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탑 2개와 정당묘란 묘화도 거의 고사직결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꽃이 좀 펴있긴 한데 너무 쓸쓸하게 문화유적지가 버려진 채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마산 쪽에 외곽길에 살고 있는데 거기 뭐 성산시대 유적지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국가에서 그걸 이제 그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몇 수천 평 그 지정해서 돈도 많이 들여서 복원하고 있는데 단속사는 훨씬 더 소중한 일일 텐데 왜 그렇게 버려두고 있는가 하고 느낌이 들어서 좀 못내 좀 안타까운 느낌으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또 단속사는 그 향가의 비경설합니다. 향가라고 해서 시대 향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충이라는 사람이 효성왕 때 왕가 바둑을 두고 효성왕과 경동왕을 거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당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왕의 측근으로 상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벼슬을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단속사를 지었다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삼국사기 기록에서는 이순이라는 사람이 또 역시 그 경동왕 때 대내마를 지냈는데 대내마 벼슬을 그만두고 또 지리산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단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단속사 창건설화에서 다뤘습니다. 저는 늘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왕의 측근이었고 또 신축도 늘 왕의 그 측근에서 왕을 잘 보필했던 사람이 벼슬을 그만두고 지리산에 들어갔을까. 이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동왕 때는 굉장히 하라 정책이라든가 굉장히 나름대로 왕권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김지정이라든가 김양상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경동왕의 아들인 효공왕을 죽이고 나중에는 또 선동왕이 즉위하면서 신라가 이제 무너져가는 하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잘 보필하려고 했지만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권력의 염증을 느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먼저 아마 이순이 먼저 여기 단속사를 창건하고 또 나중에 신충도 나중에 들어가서 결국 그 효성왕과 경동왕의 그 영정을 모셔놓고 소상화를 모셔놓고 왕이 정치를 잘하길 빌고 또 복을 빌었던 저리 바로 단속사가 아니었던가. 비록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지만 끝없이 왕이 정치를 잘하길 빌고 정말 또 왕이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에서 지리산에서 세속과 끊은 것이 아니고 끝없이 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염려했던 그런 것들 신하들이 신충과 이순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순은 나중에 또 왕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왕의 정치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왕이 정치 잘해야 된다는 그런 충언을 하니까 나중에 왕이 또 이순의 말을 듣고 음악을 중지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단속사 창건설화에서 다뤘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단속사가 누가 창건했는가 잘 알 수 없는데 대체로 봐서 이순이 직접 창건했고 신충도 아마 중건하는데 새롭게 좀 확장하고 단속사가 큰 사찰로 자리 잡는데 신충이 굉장히 관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지리산에 들어와 있었지만 역시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저 사찰이 단속사가 아니었던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서가 깊은 절인데 지금 아마 정유재란 때 그때 아마 불타 없어진 거로 좀 알려져 있고 다른 어떤 사찰들은 다 임진왜란 때 그때 불탔을 때 복원이 되는데 단속사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대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지금은 민간인들이 많이 그 틀을 잡고 살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속사 창건설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김일손의 뒤류기행록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역시 벽에 면류관을 쓴 두 폭의 초상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초상화가 바로 결국 효성왕과 경도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조선 초기까지 계속해서 이 왕의 초상화가 단속사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안복사 저포기와 소설문학인데 이제 안복사 저포기가 남원에서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진산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제목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경주인데 이 안복사 저포기가 포함되어 있는 금호 신화가 경주 금호 산에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월당의 사유록이 이 금호 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김시습이 호남을 다녀온 다음에 유호남록을 남겼는데 그 호남록에 남원에 대한 시가 한 4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원에 대한 시 4편은 숫자로서는 작지만은 실제 이제 이 안복사 저포기의 배경이 되는 남원에서 설찬 스님이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이러한 어떤 소설을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나 이런 의미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안복사 저포기의 배경에 나타나는 향토성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소설들을 보게 되면 뭐 통상적으로 중국 사람이 등장하고 중국 지명이 등장하는데 금호 신화에는 4편이 한결같이 한국 지명이 등장합니다. 특히 그것도 어떠냐 하면 김시습이 다 다녀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본래는 이렇게 안복사 저포기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쓰려고 하다가 아주 특이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 자료가 춘향전의 근원설화처럼 안복사 저포기도 근원설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 포인트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이제 이런 평가를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주로 이제 김시습의 금호 신화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 실제 이제 그 최초란 말 자체가 이렇게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강조를 받았었는데 최초의 창작 소설이고 최초의 누가 지은지 아는 소설로서는 충분히 근거는 있는데 실제 이제 이것을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소속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철의 쌍금녀 같은 그것도 창작 소설이고 또 전기 소설을 하기 때문에 그 소설의 흐름이 실제 삼국유사 신라 쪽으로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학계에서는 구의 전등 신화를 영향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내재적인 어떤 전기 소설의 흐름을 이어서 완성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30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금호 신화에 대한 얘기는 이 문집이 이렇게 간행되는 시기부터 그 얼마 후에 김안누나 김이황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언급됐고 지금까지 한 5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쓸 때도 사실 어떤 쪽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굉장히 이렇게 너무 연구가 많기 때문에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포인트 잡은 부분은 오늘 이제
지리산 문학관 개관 기념학술대회 겸 또 이곳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지리산과 관련된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저가의 영재 스님의 지리산에 응거를 하셨고, 만복사 적토기에 나오는 그 양생이라는 분이 귀녀하 씨와 이별한 다음에 지리산에 들어가서 채약하다가 부지소종,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이 배경으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의 사유록은 실제 한국 문학사에서 굉장한 비중이 있는 그런 글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힘든 시대에 그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어떤 일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과 더불어서 오랜 세월 동안 20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곳에 어떤 유적과 그 풍토를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김시습이 삼극사 중흥사를 박차고 나가서 24세부터 관동 지역을 여행한 것을 뭐 탈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기행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시다. 특히 올해가 그 임진난 420년이 됐는데, 그 임진난과 관련된 그 시들이 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발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청래 스님은 오늘 그 앞서서 변종원 스님께서 단속사의 정당매 할 때 그 예자와 이제 같은 예자인데, 그 강업의 그분의 자손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분의 그 성씨나 출생시가 정확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수은 강항에 서삼종제로서 영남에 왔던 일이 있었고, 그 신병으로 아마 그래서 그분이 진주광씨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관계로 가능하면 줄여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필요한 곳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래 스님은 제가 이렇게 준비가 좀 짧았습니다만은 청래 스님이 남긴 그 신문집이 청래 집인데, 그걸 통독한 결과로는 청래 스님이 상당히 고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졌었고, 또 선을 전문한 그런 선승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시들이 아주 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생들이 그 초월적인 세계, 출세관적인 그런 세계에 머무르는 시들을 많이 남긴 데 비해서, 그게 자연시를 많이 남겼던 데 비해서 스님은 사회시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임진난과 관련된 시를 한 20여 편 가까이 남겼는데, 이분이 한 160여 제, 170여 수를 남겼습니다만, 그 중에 20여 수 가까이 임진난 관련 시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편수를 할 겁니다. 다른 당대 임진난을 겪은 다른 선승들이나 불승들이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겼을까? 거기에 이제 착목을 해서 이것을 오늘 주제로 삼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래 스님은 고승적인 어떤 면모가 뚜렷하고, 또 18세기까지만 해도 조사로서의 어떤 받들여졌다고 하는데, 19세기 이후로는 거의 단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최근에는 이분의 문파가 있는지 없는지가 잘 모를 정도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분은 서산대사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명대사나 여기 소요 태능스님이나
또 중간 해안, 편향 원기 이런 분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그분들처럼 하나의 문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형성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연구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근대에 이르러서 이분을 주목한 분은 이노화 선생입니다. 이노화 선생이 조선불교 통사에서 이분을 선승으로서 이제 언급을 하셨고 지리산 연곡사의 승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어서 1인 학자 고교영이 그 이조불기라는 1929년도에 발간한 책에서 근대적인 안목으로 이분을 갖다가 이분의 유상을 자리매김하는데 서산대사의 어떤 그런 한 문파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암 문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약합니다. 단지 이대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지은 경암이 지은 오효자전과 박열부전의 내용을 분석하여 유자가 지은 전과의 성격을 비교 분석한 경암 응륜과 그의 전전주가 한편 있을 뿐입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박열부전은 왜 안희현에 있는 뭡니까? 안희현과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똑같은 영암 박지원 선생의 그 내용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불교적인 시각에서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면 이어 본고는 스님이면서 유학자와 많은 교류가 있어서 매우 유자와 같았다라는 평을 받은 경암의 산거문학, 산거는 지리산을 얘기합니다. 산거문학 세계와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먼저 경암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암의 생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그의 저서인 경암지 권3에 실려있는 행장이 유일합니다. 하지만은 이 행장의 내용도 매우 소약하여 그의 출생과 간략한 이력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번역 경암 응륜은 조선 영조 19년에 태어나서 순조 4년에 62세의 일기로 입적한 스님입니다. 그의 숙성은 영리시이고 처음 법명은 관식이었으나 뒤에는 응륜이라고 고쳤으며 법부는 경암입니다. 근데 함양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삼청 출신인 것 같습니다. 삼청 출신이고요. 벽송사에서 주로 이렇게 주석을 했던 스님입니다. 그의 어머니 오씨가 3살 때 그러니까 계명산에서 기도하여 그를 낳았다 합니다. 그는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5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이렇게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희 장로에게 머리를 깎고 지리산 경내에 있는 지곡사라는 절의 스님인 하나로부터 구주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국을 만행을 하다가 다시 당대 고승인 추파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강하게 중심 내용은 화엄경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8살부터 추파의 문화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본인이 직접 아까 얘기한 벽송사에 와서 개강을 하고 후학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정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다시 화남 문화에 들어가서 참선에 몰입하고 선지를 깨닫고 만년에는 지리산 정상에 운망을 짓고서 선수행으로서 선수행만 하다가 입적하신 그런 분입니다. 입적 후에 그의 시문을 모은 경암집 3권을 출간해갖고 현재 우리가 그 경암 선생의 경암 선사의 면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암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암집 행장이 너무 짧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암이 살았던 조선의 18세기 후반은 조선 문화를 부흥에 크게 기여한 정조가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거의 정조의 통치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이 시기는 외부적으로는 선초부터 시행되어 왔던 어풀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정조의 선왕인 영조는 승려도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부율의 대상을 삼았습니다. 또 이를 활용하여 왕릉을 수호하거나 왕실의 안녕과 구복을 위한 사찰, 호국적인 활동에 있는 사찰을 지원하는 등 불교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조도 이보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선왕과 관련 있는 서광사나 또는 봉선사 등의 사찰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번전제가 사찰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자 이를 방으로 감액해 주었습니다.
또 해남 대둔사에 휴전의 사당을 세워주고 서산대사를 얘기합니다. 세우고 표충이라고 사역을 해주고 화성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 인근에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또 안변의 서왕사의 비문을 직접 쓰는 등 불교에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정치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또 이 시기는 성리학 일변도에서 차츰 이에 대한 반성과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새로운 학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주자들은 양명학과 청나라 고증학과 같은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자와 승려가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불교는 영종조의 후불책과 유자들의 인식의 전환과 승려들의 자활과 존립의 도움을 통하여 조선 전개기에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현존 사찰의 대부분은 조선 후기에 중창되고 중소되었고 또 불서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수행체계의 법통의 정립, 강학의 성향과 교학, 전수, 사원 경제의 기반 확충 유지, 연불토 신앙의 성행 및 유자의 교육 등이 전개되었습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조되어 승려들은 유자와의 교류를 중시하여 이들과의 교류에서 불가의 교법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거나 유불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종교적 이념과 관계없이 문학으로서만 교육하려는 시도가 학문적 영향과 유자적 소양을 갖춘 승려들에게 성행되었습니다. 백두산과 버금가는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의 의미로 볼 때는 불교 활동을 공간으로 볼 때는 큰 절이 의외로 없어요. 뭐 쌍계사, 화엄사, 단속사, 영원사, 실상사 뭐 이런 절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불교사에서 뭐 중요한 사찰이라고 하면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또 송광사, 또 저기 대흥사, 또 금강산에 있는 여러 사찰들. 그 산 중에 아주 빼어난 산인 또 설악산에도 보면은 사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산이 수려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큰 사찰이 있는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찰이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니지는 않은가. 오히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깊은 사찰들은 오히려 대단한 산을 끼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그마한 산, 중급되는 산 이런 산들과 이렇게 짝을 이룬 경우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사에서 이 지리산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서 어떤 특출한 스님이 대단한 활동을 벌였다든지 또는 수많은 스님들을 이렇게 배출한 중요한 어떤 사찰이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지리산의 산으로서의 급에 비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자취를 다시 더듬어 보면 지리산은 오히려 어떤 아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활동의 장이라기보다는 이름 없이 깊은 수행을 한 분들이 이곳에 자취를 별로 남기지 않고 깊은 수행을 하시던 그런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발표한 경암 스님도 보면 주석하신 사찰 이름이 은신암이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몸을 숨기는 곳이요. 단속사도 속세와 인연을 끊는 곳이라는 의미고, 또 신라 향가에도 보면 영제가 지리산에 영제라는 스님이 지리산의 은둔을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세속과 인연을 끊고 자취를 감추기 위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던 길에 산적을 만나서 그 산적을 노래로서 감화를 시켜서 물러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스님 그까지만 사연이 있고 그 다음은 말 그대로 그 뒤의 자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리산은
이름난 스님들이 수행한다기보다도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자취 없이 몸을 숨겨 깊은 수행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리산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은가. 그리고 불교보다는 오히려 우리 김윤수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가 쪽 혹은 신선 수행 이런 쪽으로 이 지리산과의 어떤 진전성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또 짐작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단지 이 불교 문화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한국 불교 어떤 지성사 또 어떤 역사에 있어서 이 지리산의 의미를 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좀 밝혀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새로운 어떤 면모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스님들의 문집에서 직접적으로 그 단서를 끄집어내서 지리산 공간의 어떤 문학적 의미를 찾아내기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분 교수님께서 정말 힘든 작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를 축하드리고 앞으로 오늘 이 학교를 계기로 지리산 불교문학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또 제도들에서 종합적으로 밝혀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발표와 총평이 이뤄서 끝이 났습니다. 지리산 문학과는 지리산 문학을 정리하고 체계화한다는 그런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신 이종찬 교수님, 그리고 발표해주신 네 분 선생님, 총평해주신 우리 이진호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지리산 불교문학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로 와요, 강대. 아예 저는. 일로 와, 여기. 고생을 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준비자에 빨리 해서. 제일 많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준비 듣겠습니다. 하나, 둘.